제5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고 제5차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중진의원님들께서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국 각지를 돌고 있는 손다방을 통해서 지난 일요일 안동을 포함해서 어제 대전 행사까지 그동안 8개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약 한 2,000명 이상의 국민 여러분께 차를 대접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또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푸드트럭을 손다방은 24일 충북 청주 행사 이후에도 전국 각지를 돌면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의원 100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한다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면에서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오전형, 준연동형, 복합형으로 나열하면서 이 중 하나를 채택하자고 했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고는 하지만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구체적인 개혁안은 아예 거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 추천자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를 거론하며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선거제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시작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총리 추천자는 헌법사항입니다. 개헌은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논의하고 합의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때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총리 추천제가 논의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득권 양당의 어깃장 놓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른 선거제 개혁 법안 통과 시한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원내대표 간의 공식적인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는 국회 전통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지금 선거제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이런 기회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거대 양당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기득권 양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손다방의 지역순회 일정에 맞춰서 민생 경제 현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광주시 상인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고 어제 오전에는 대전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용산구에 소재한 한 편의점을 찾아가 편의점 점주의 저녁이 없는 삶을 직접 보고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편의점 점주 말씀으로는 저희가 회사 생활을 한다고 치면 연봉이 매년 1,000만 원씩 줄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내와 교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외식이나 극장에 가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글쎄 한 달에 한 번 될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점주와 가족의 저녁이 없는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밤에는 알바생을 쓰고 있는데 알바생은 일주일에 14시간 이상은 일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제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다른 편의점에도 나가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제, 노동시간 단축, 주휴수당제 폐해와 문제점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민생 경제 현장을 발견할 때마다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 상에는 침체된 경기를 몸으로 느낀다며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니 청년들도 마땅한 알바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들도 14시간이야 단시간 일자리에 지나지 않아 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도 투잡을 뛰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7%로 잠정 집계되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마저도 4분기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 선방한 수치라고 하는데 어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는 서울 민생 안정을 위해서 예산 6조 원을 더 푼다고 합니다. 계속 임기응변식 땜질 정책인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의 근본 철학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경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오후 3시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경제 철학부터 바꾸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부 성과에 대한 평가는 말잔치가 아니라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자는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민생과 경제, 개혁과 관련한 입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야사당은 민생과 경제, 개혁을 위해서 1월 국회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정작 이런 요구를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절실하다면 민주당에게 1월 임시국회 참여를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어제 회의는 구호에 그친 말잔치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일을 일삼으면서 성과를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보여주는 선의나 구호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책임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입니다. 민주당은 원내 일당으로서 국회 운영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1월 임시국회에 조속한 참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방위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군 감축론까지 꺼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분담금 규모에 만족하지 않으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주한미군을 줄이라는 북한 측 요구를 덜컥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돈 문제로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일이 생길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인
9,602억 원을 분담했습니다. 시설과 용지의 무상 제공, 세금 감면 등까지 고려하면 분담률은 실질적으로 60% 내지 70%에 이릅니다. 또한 한국은 매년 30억 불 이상의 미국 무기를 수입하기도 합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 안보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담금 타협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부의 협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의 4강 외교는 사망 외교나 다름없습니다. 첫째, 외교부가 배제된 채 청와대 중심, 캠코더 인사 중심의 아마추어 외교가 자행되고 있고, 둘째, 외교부는 복지부동하며 의전실 역할로 전락했습니다. 셋째는 철저히 이성적이어야 할 외교를 감성적으로 대응하면서 미일 관계를 악화일로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이러한 와중에도 이전 비서실장 정무수석을 외교특보로 임명하는 외골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교 실종 사태는 일본과의 위태로운 관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일 간 레이더 조종 갈등 같이 우방국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 재검토, 화해치유재단 강제해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의 해결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든든한 우방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긴밀한 공조를 해도 모자를 판에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 관계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외교 현장에서의 외교부 실종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청와대 비서와 대통령 측근 중심의 아마추어 외교에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특임외교 특별장관 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기존 미일 중로 4강 대사도 모두 지난 대선 때 대선 캠프나 싱크탱크에 참여했던 비외교관 캠코더 인사의 결과물입니다. 프로 선수들이 경쟁하는 세계 무대에서 우리 정부는 전문성 없는 조기 축구위원을 내보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의 비서들과 전문성 없는 대통령 측근들이 외교 현장을 휘젓고 다니니 외교부는 손을 놓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 현장에서 외교부가 보이지 않으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 공식행사 수행력으로 전락하고 외교부는 의전실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 외교정책에서 발생하는 외교부 패싱 현상은 격변하는 한반도 외교 현장에서 코리아 패싱을 야기할 뿐입니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외교로는 곧 닥칠 한반도의 격동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외교부에 정책 입안 및 실행 권한을 다시 되돌려주고 지금까지 누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교 라인을 재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이것이 나라냐, 촛불의 민심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냐, 촛불의 민심을 의식하고 있는 국회냐 하는 자성 목소리와 국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민이 살기 어려워 아우성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을 위한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또 우리는 기득권 여야당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답변할 자료가 있는지 자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이미 국민을 위한 대표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사악한
연극을 연출하는 배우 집단이고 국회의원은 사극을 전공으로 하는 배우라고 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여당의 의식과 행태를 보면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검반의 국가기관과 관련된 폭로된 문제,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또 급기야 손혜원 사건 등등 모든 것이 이 정부, 이 여당의 민낯을 보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하고 나무 눈에 있는 티를 꺼내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적폐 청산의 자세고 방향인지 묻지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적폐 청산이지 정치 보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관련된 문제는 숨기고 감추는 데 급급할 뿐 반성과 해결가 없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치를 취하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하무인의 집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됐습니다. 여기에 여당의 국민적 비난의 모습에 군림하는 듯한 제1야당의 모습도 국민은 고깝게 보질 않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반성과 해결은커녕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트라우마를 벗어넘을 수 있는 적기라도 만나는 것처럼 스스로가 대단한 역할을 해야 될 책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모습에 자유한국당도 자아망각증에 걸린 정당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득권 정당의 이념을 넘어서 실용으로 또 그리고 말로만 채우고 있는 이 정당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태어난 우리 바른미래당이야말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득권 제2 당을 대신하는 대한정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에 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자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보고서, 그리고 이틀 전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가 발표한 2019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후진적인 노사 협력 관계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20-50 클럽 7개국의 주요 노동지표를 10년 전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사협력 부문은 2008년 95위에서 2018년 124위로, 정리해고 비용 부문은 108위에서 114위로 각각 하락했습니다. 고용 및 해고 관행 순위는 10년 전보다 42계단이나 하락한 8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간에 독일은 130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영국은 61위에서 6위로 올라간 반면 우리나라는 7개국 가운데 20-50 클럽 7개국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초래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한 기관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OECD는 과도한 고용보호 환경이 저숙련 근로자를 자영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경고했고, 한국은행마저 정규직 보호가 엄격할수록
청년들의 취업 여건을 어렵게 하여 청년 실업의 후유증이 오래 갈 것이라면서 청년 실업 장기화를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우리나라의 대기업 정규직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 이중으로 철벽 같은 고용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체 조사를 해보니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769곳 대상 단체협약의 실태 조사를 조사해 보니까 인사권 경영권 행사, 조합원 노조간부의 배치 전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기업 분할합병 양도양수, 사업장 이전, 휴폐업, 신기술 도입 시 노조 동의나 합의를 규정한 곳이 무려 877곳이나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과의 차이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내 계층 상승 사다리도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2%로 OECD 16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노동시장이 경직될수록 추가 고용을 회피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경제 원리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비정규직 사용제한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체 일자리가 감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함께 증가해 양과 질이 동시에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부작용, 이런 비정규직 보호법의 역설은 강력한 노동조합의 유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고용 문제 해결도 노사협력관계 모색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는 어떻습니까?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목표로 범정부적으로 균형 있는 노동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 당시 노동부와 노동연구원 합동으로 노동시장 선진화 기획단을 발족하여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추진해서 민주노총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산업자원부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법 개편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노동시장 개혁의 중심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노조가 정부 길들이기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바 있고, 앞으로 불법과 폭력적인 노사문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고용문제 해결책도 노사 상생의 협력 방안도 외면한 채 철저히 민주노총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를 향해 노사 상생의 협력 관계를 주문한 적이 있습니까? 노동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과거 참여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대환, 이상수 두 분 원로들이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노동정책에 대해 책임은 안 지고 변명만 한다,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책의 합작품이라며 한탄하고 있겠습니까? 고용 문제 해결의 단초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에서 찾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참여정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말로만 참여정부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나 나라가 하루가 편한 날이 없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손학규 대표님을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 지역위원장님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들께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추위와 미세먼지 속에서 애쓰시는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러나 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안을 여론 눈치 보며 면피하듯이 내놓고 있고, 한국당은 아예 나몰라라 하고 있는 듯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회기는 지났지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득권과 당리 당략을 버리고 하루빨리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민주적 합의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권,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정치권이 회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가 옛날에는 사만사온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사흘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이 좀 풀렸다 싶으면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전파하시는 대표님 비롯한 우리 바른미래당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도 눈에 선합니다. 미세먼지는 건강 문제일 뿐 아니라 이제는 영세 자영업자 생계에 타격을 주는 절박한 민생 문제이기도 합니다. 2017년 9월 정부는 7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를 저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급기야 어제 대통령께서는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특단의 대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이 눈에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기네는 좋아졌는데 한국은 왜 더 나빠졌느냐 합니다. 워낙 나쁜 데서 조금 좋아졌으니까 한국은 변화가 없는 거죠. 정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를 의대로 올려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LPG 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김관영 원내대표님께서 통상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이시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주범은 질소산화물입니다. 대기 중에서 습기와 만나서 2차 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것이 질소산화물인데 LPG 차는 경유차의 93분의 1뿐이 안 됩니다. NOx, 질소산화물 생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LPG 규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산업통상자원위원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가 일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동안에 계속 안 된다고 그랬다가 이제 LPG 차가 전기 수소차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 특히 저는 LPG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5인승 이상 RB 차량은 이미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올 1월부터 적용을 하게 돼 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자동차 회사에서 우선 급한 대로 5인승 이상 RV 차량부터 LPG 차량을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 계도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지원에 나서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데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노총은 장외 통진당입니까? 민주노총이 통진당이 추진하던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의 깃발을 들고 나섰습니다. 민노총 올해 투쟁 계획서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 상호 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분단 적폐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위는 과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반미 투쟁은 있었습니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중단, 사드 철수, 평화협정 체결 이런 싸움은 있었지만 한미 동맹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 회의에서도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민주노총은 통진당처럼 해산시켜야 될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민주노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장기 과제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마나한 말입니다. 본인 임기 안에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일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셨던 대통령께서 현실도 모르고 집무실 이전 추진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많은 돈이 들고 이전하면 국민 공감 받지 못할 거라고 보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로 인한 행정상의 불평과 혼란도 상당 기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뒤늦게나마 현실 인정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했습니다. 경호에도 문제가 있고 공간도 없고 행정 낭비도 심각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내가 잘 몰랐다고 밝히고 폐기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빙상계의 진실 공방이 치열합니다. 심석희 선수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당한 일을 얘기를 했는데 조재범 코치는 기량의 향상을 위한 행위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심석희 선수가 이경 회장이 조재범 코치를 살려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경 회장은 자기는 심 선수를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명규 부회장이 그것이 거짓말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거짓에 거짓이 난무하는 판입니다. 심석희가 조재범에게 황제 훈련을 받았고 빙상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심 선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빙상 학부모가 쓴 것 같은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투 문제는 민감하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여성도 성폭력 부분에 있어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폭로하는 순간 가장 피해자는 자신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핵심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심석희 선수를 2번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심석희 사건을 엄중하게 판단하여 스포츠계의 성폭력이 건절되고 금메달보다 사람이 먼저다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 스포츠계 성폭력 건절 TF는 내일 진천 선수촌을 방문합니다. 손학규 대표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석희 선수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그 중소기업중앙회 3시에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3시 반입니다. 또 혹시 같이 가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중진 의원님. 김동철 의원 가시죠. 이찬열 의원 안 가세요? 3시 반에 같이 갑시다. 박주선 대표는 못 가십니까? 다른 일정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정근근 못 가세요? 대표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여하튼 우리 지금 김동철 위원장 또 이찬열 위원장 김삼아 의원 가시죠. 여기 못 가시고 시간 보겠습니다. 아니 중소기업중앙회니까 하태경 최고님 꼭 좀 가십시오. 하태경 최고위원 꼭 좀 가시고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금 지방에 있어서 일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데
우리 저 실무자들 국회의원들 좀 더 가실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 50 아니 TF 아니야 그거는 아까 했잖아요. 발표 발표. 아까 그거 차려주세요. 아까 그 자료 어떻게 했나?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재판 청탁을 한 사건 이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재판 청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그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최이배 의원을 임명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일반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55%가 찬성을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47%가 찬성을 하고 반대는 35%입니다. 1월 14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 국회의원 예산 총액을 동결하겠다. 세비 줄이겠다. 보좌관도 줄이겠다. 모든 걸 다 내놔도 그거 줄여라. 이제 세비 줄여라.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는 더 못 늘린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보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사무실로 불러갖고 재판 청탁을 하고 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를 뒤에 호가호위하면서 막말을 쏟아내고 문화재 관리를 자기 사적인 재산 증식에 쓰이고 이러니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하나라도 늘리는 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 재판 청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국회 스스로 자정 노력을 적극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회에서 세비 증액한 거 우리는 안 받겠다. 근데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받은 것을 청년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내놓고 국회 특활비를 없애는 데도 앞장서는 등 국회 정화를 위해서 또 특권을 배제하고 없애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바른미래당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에 적극 지지를 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58차 최고위원회 회의 및 제5차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